이렇게 사정이 생겨서 빠지시는 분 저한테 얘기하시면은 그날 수업 내용 녹화해가지고 제가 유튜브에 올려드리는데요.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빠진 날의 수업을 들으실 때는 유튜브에 김원장 회계, 유튜브에 김원장 회계에서 검색해서 들으시면 되고요. 사정이 있어서 빠지실 때 저한테 들을 테니까 녹화 좀 해달라고 부탁하셔야 문자로 또는 카톡으로 부탁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TAT 2급의 재무회계 이론을 앞에 본문에서 쭉 정리를 마치고 지금 유형별 연습 문제에서 복습 또 본문 부분에서 부족했던 거 보충 이런 수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348쪽에 서부터 한 페이지에 문제 하나씩 풀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재고자산 관련된 문제입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재고자산 관련 자료이다. 회사는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에 당기순이익이 가장 크게 계상되는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랬습니다. 자, 당기순이익이 가장 크게 계상되는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은 물가가 상승하고 있을 때는 최근에 매입한 것이 재고가 되었을 때 당기순이익이 크게 납니다. 과거에 매입한 것이 가격이 낮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매출 원가로 가야 이익이 커지죠. 따라서 이 방법은 선입선출법을 설명한 거예요. 이 방법은 선입선출법을 얘기한 거다. 그러면 선입선출법을 적용해가지고 재고자산의 단가가 얼마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매출이 언제 있었냐면은 6월 30일 매출이 있었고 12월 10일 매출이 2건 있었어요. 이 매출 수량 먼저 300개를 선입선출로 정리하고 그 다음에 200개를 그 다음에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300개는 전기 2월 100개가 매출된 겁니다. 재고를 파악하는 거니까 일단 매출된 거는 지워볼게요. 그 다음에 200개는 3월 15일에서 200개 그리고 200개 남은 거는 12월 10일 매출 200개 이렇게 해서 500개가 요 두 개가 정리가 되면 500개가 되겠습니다. 선입선출이니까 1월 1일 전기 2월과 3월 15일 매입 400개 이 500개가 매출이 된 걸로 보면 되죠. 이게 매출 원가죠. 그러면 재고자산은 뭐가 남았어요? 재고자산은 바로 8월 5일 거 요게 재고자산 요 100개가 되겠고요. 단가를 물어봤으니까 1,500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 재고금액을 물어봤다면 100개 곱하기 1,500원에서 15만원이 되겠네요. 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으면 됩니다. 다음에 투자자산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3번 문제 한번 풀어보죠. 투자자산의 3번 문제. 다음 자료에 의해 주식회사 한공의 매도가능증권 처분 손익을 계산한 금액의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이렇게 질문했어요. 자, 매도가능증권의 내용을 보면은 23년 8월 11일 매도가능증권 500주를 한 주당 7,000원에 취득합니다. 500주를 7,000원에 샀어요. 한 주당 7,000원. 그리고 12월 31일 날 매도가능증권을 한 주당 공정가치 9,000원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7월 1일 날 매도가능증권 500주를 전부 다 하죠. 500주면 한 주당 6,000원에 처분하고 주금은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자, 무슨 회계 처리냐면은 처분에 관한 회계 처리예요. 그러면 처분이 여기 7월 1일 날 처분한 겁니다. 7월 1일 날.
자, 현금이 얼마 들었는지 한번 계산해 볼게요. 500주 곱하기 6,000원. 그래서 6호 300만원, 6호 30, 300만원이 차변에 현금이 와야 되겠습니다. 네, 전부 다 가나다라가 차변에 현금 300만원 다 있습니다. 그러면 대변에 가는 매도 가능 증권의 자산 감소는 요 평가된 금액이 가야 되죠. 12월 31일 한 주당 9,000원으로 평가가 된 거예요. 그러면 500주니까 9545 450만 원을 우리가 처분한 거예요.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대변이 9,000원씩 평가한 450만 원짜리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450만 원짜리가 두 군데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답원을 보게 되면은요, 매도 가능 증권 450만 원과 현금 들어온 300만 원 차이를 전부 다 손실로 처리했군요. 이거는 틀린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답원의 분계는 지금 이 23년 결산 때 매도 가능 증권을 평가할 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한 주당 2,000원씩 발생했습니다. 그럼 2,000원 곱하기 500주니까 5, 20, 100만 원에 해당되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존재합니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이 결산 분계에서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왜 차기에도 영향을 미치느냐? 단기의 수익이 아니고 이거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해당되는 자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여러분 아시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서 시험에서 다루어지는 개정 과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과 그리고 재평가 잉여금이 거기에 해당이 돼요. 바로 지난해 23년 결산 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으로 자본으로 유보시켰던 요 100만 원을 처분할 때는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기타 포괄 손익 대변에 자본의 증가 항목이기 때문에 정리할 때는 차변에다 정리합니다. 그래서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100만 원을 정리, 즉 상계해야 돼요.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은 150만 원이 되는 게 아니라 작년에 평가 때 매도 가능 증권 여기 평가자가 빠졌네요. 평가 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정리하고 50만 원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로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분 시 회계 처리는 이게 맞는 거. 차변에 현금이 300,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100만 원 정리하고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이 450만 원. 그러면 그 차액 50만 원을 우리가 처분 손실로 인식하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알고 있어야 될 팁이 있는데요.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시 회계 처리할 때는 최초에 얼마에 사가지고 처분을 얼마에 했는가만 따져서 그 평가 이익이냐 손실이냐를 계산해 주면 돼요. 자, 한 주당 7,000원에 샀어요. 그래서 6,000원에 처분했죠. 한 주당 1,000원의 손실을 본 겁니다. 그러면 500주죠. 500주만큼의 손실은 50만 원이에요. 그래서 50만 원이 손실이 나오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익을 계산하라는 간단한 질문이 나왔을 때는 최초에 얼마에 취득했고 마지막에 얼마에 처분했는가 이렇게 직접 비교하면 돼요. 예, 그래서 처분 시 회계 처리 라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매도 가능 증권이 투자 자산으로 분류되는 그런 유가증권입니다. 그 다음에 그 3번 문제 한번 볼까요?
무형자산에 대한 문제인데요. 349페이지 3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해 주식회사 한공이 주식회사 회계를 인수 시 발생한 영업권의 회계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자, 우리가 타 회사를 합병 인수할 때 그 자산의 공정가치보다 더 많이 지급하는 부분은 영업권이라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가 있죠. 그 영업권을 말하는 것 같아요. 자,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김 대표, 주식회사 회계의 현재 재무 상태가 어떤가요? 이 부장이 자산이 500만 원, 부채가 300만 원, 자본이 2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김 대표가 250만 원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회계를 인수하도록 하세요.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이 회사의 부채를 안고 부채까지 인수하게 되면은 이 회사에 지급해야 될 돈은 얼마를 지급해야 될까요? 200만 원 지급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의 자산은 지금 500이에요. 500인데 그 중에 부채 300만 원은 자산에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주식회사 회계에다가 우리가 부채를 이행할 테니까 여기 주식회사 회계의 순자산인 200만 원이 인수 금액이 가능한데, 그런데 대표이사가 얼마에 인수하라고 그랬냐면은 250에 인수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50만 원 더 주고 인수하라고 한 거죠. 그러면 그 50만 원이 바로 영업권이에요. 자, 한번 밑에 설명을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 찾으라고 그랬는데요. 1번, 영업권은 정액법으로 상각하여야 한다. 우리가 무형자산은 정액법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적절한 상각 방법을 정하기 어려울 때는 정액법으로 하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발생한 영업권의 금액은 50만 원이다. 네, 여기 200만 원과 250의 차이, 이게 바로 영업권 맞아요. 3번, 영업권의 내용 연수는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게 틀렸군요. 자, 무형자산의 내용 연수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기준이 있죠. 5년이 아니라 20년입니다. 다른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따르면 되고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규정에 맞춰주면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3번. 다음 4번은요. 인수시 발생한 영업권은 외부에서 창출된 영업권이므로 무형자산으로 가능하죠. 외부에서 창출된 영업권만 무형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가 보겠게요. 다음 페이지에서는 11번 문제를 하나 해볼까요? 11번 문제가 앞에서 우리가 교환거래 설명할 때 기출문제에서 이런 유형의 문제가 잘 나올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린 그 내용이에요. 이건 실제로 나왔던 문제 같아요. 기출문제에 있었던 문제를 여기다가 유형별 연습문제에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자, 11번, 주식회사 한공은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다음과 같이 거래처에 동종자산으로 교환하여 취득하였습니다. 새로운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로 오른 것은? 이렇게 물었어요. 자, 그때 제가 여러분들 교환거래에서 항상 질문하는 게 새로운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를 물어보는 질문이 대부분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를 물을 때 동종자산이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느냐면은, 동종자산은 제공한 자산에
장부금액으로 취득원가를 인식해라 그랬어요. 장부금액으로 인식해라. 그리고 만약에 이종자산이면은 이종자산 간의 교환이면은 제공한 자산에 공정가치로 인식해라 그랬어요. 공정가치로 인식해라.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라고 그랬을 거예요. 공정가치냐 장부금액이냐. 자, 이 문제에서는 동종자산으로 문제를 냈어요. 그러면은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을 찾으면 되겠죠. 자, 위에 지금 데이터가 두 개의 큰 항목이 있습니다. 위에 거는 주식회사 한공이 제공한 기계장치에 관련된 금액이에요. 거기에서 장부금액을 찾아볼까요? 취득원가 300, 감가상각 누계액이 240이면은 장부금액은 여기에서 여기를 빼면 되죠. 그러면 60만 원이 됩니다. 장부금액은 60만 원이다.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이 60이니까 답은 4번인 거죠. 만약에 이종자산으로 교환했다고 질문을 했다면은 공정가치인 이거를 취득자산의 취득원가로 봐야 됩니다. 50만 원이 답이 되는 거죠. 근데 동종자산이니까 장부금액으로 봐야 됩니다. 네, 60만 원. 예, 교환거래에서 그동안 쭉 출제되었던 유형의 문제예요.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어느 걸 해볼까요? (16번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주식회사 한공은 유형자산으로 분류된 토지에 대하여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자, 여러분 우리 유형자산 공부할 때 원가 모형과 재평가 모형이 이 회계 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재평가 모형은 TAT 2급 이상에서 출제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토지 재평가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었어요. 단 재평가 시점의 토지의 장부금액은 100만 원 이고 공정가치가 130만 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30만 원만큼의 가격이 상승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 어떻게 합니까? 30만 원을 재평가 잉여금이라고 하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즉 차변의 토지 30만 원 분계를 한번 써볼까요? 자, 재평가 모형의 분계 어떻게 해야 되죠? 100만 원이 장부금액인데 130으로 공정가치가 올랐습니다. 시가가 올랐다는 거죠. 그럼 분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차변의 토지 100만 원, 대변의 재평가 잉여금 100만 원, 이런 분계입니다. 이것을 거래의 결합관계로 한번 정리할 수 있어야 되죠. 차변의 토지는 자산의 증가죠. 대변의 재평가 잉여금은 자본의 증가죠. 재평가 잉여금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이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본 증가입니다. 자, 이런 거래예요. 그러면 보기 1번을 보시게 되면은 자본이 증가한다. 네, 얼마 증가해요? 100만 원이 아니라 30만 원인데 금액을 잘못 적었네요. 네, 30만 원. 네, 자본이 증가합니다. 30만 원. 자, 1번은 맞았습니다. 2번, 자산이 증가한다. 그렇죠? 토지 30만 원, 자산 증가했죠. 3번, 당기 순이익이 증가한다. 그럴까요? 당기 순이익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손익거래가 아니고 교환 거래예요. 자산과 자본의 교환 거래. 그러니까 당기 순이익하고는 관계가 없죠. 4번, 부채는 변동이 없다. 그렇습니다. 부채하고 관계없는 거래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다. 3번이다. 이렇게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한 장 넘어가셔가지고 20번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자, 20번 문제도 재평가 모형의 재고자산, 아니죠, 유형자산의 재평가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보면은 다음 자료에 의해서 주식회사 한공이 24년에 손익계산서에 계상할 토지의 재평가 손익은 얼마냐 이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토지의 재평가는 가격이 오른 것은 잉여금입니다. 재평가 잉여금, 자본이에요. 그러면 손익에 가는 건 뭐였죠? 재평가 손실이 발생한 거, 그거는 비용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자, 어떤 데이터를 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은 23년에 공장을 건설할 목적으로 토지를 200만 원에 취득하였으며 매 보고기간마다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네, 23년에 200만 원의 토지를 취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23년 말과 24년 말에 토지의 공정가치는 220만 원과 180만 원으로 평가를 했다는 얘기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평가 때 23년 말에 평가를 해요. 첫 번째 평가. 가격이 올랐어요. 얼마 올랐어요? 20만 원 올랐습니다. 그때 분계가 뭘까요? 자, 23년도 평가할 때 차변의 토지 20만 원 올랐으니까 20만 원 자산 증가시키고요. 대변의 재평가 잉여금 20만 원 자본 증가시키는 분계를 23년에 이렇게 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4년도에 또 한 번 했습니다. 2024년도에 어떻게 평가했느냐? 180으로 가격이 떨어졌어요. 이때의 분계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요. 그러면 40만 원이 하락했는데 40만 원을 전부 재평가 손실로 보는 게 아니고 20만 원은 이 재평가 잉여금을 먼저 상계합니다. 재평가 잉여금 20만 원 먼저 상계하고요. 나머지 20만 원만 재평가 손실이 됩니다. (20만 원) 좀 옹색하게 썼는데 20만 원입니다. 그리고 대변이 토지 40만 원. 가격이 40만 원 하락했죠? 이 40만 원은 이 220이 180이 된 그걸 말한 거예요. 이 차이가 40만 원이니까 토지를 40만 원 감소시켜.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손익계산서로 24년도에 손익계산서에 계상되는 토지의 재평가 손익을 물어봤습니다. 자, 요게 지금 24년도 분계인데 이 토지 40만 원은 자산 감소고 재무상태표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재평가 잉여금 요거는 자본 감소이고 그러니까 재무상태표하고 관련되는 거죠. 이것만 어디로 가요? 재평가 손실. 이거는 비용이죠. 이것이 손익계산서에 가는 겁니다. 예, 비용 발생. 이것이 비용 발생이므로 손익계산서에 가요. 그래서 20만 원입니다. 비용 발생 요것만 손익계산서로 가죠. 자, 그래서 밑에 보기에 보면은 재평가 손실 20만 원 바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번. 왜 1번이 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23년도 평가시 분계와 24년도 평가시 분계를 여러분이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정리되셨죠? 그래서 답이 1번이다. 정리하는 걸 메모장에다 해야 되겠네. 여기다 하니까 글씨가 좀 엉성하게 써져서 메모장에다 제가 정리 잘 해드릴게요. 자, 재평가에 관한 거 앞에서 별로 문제가 없었는데요. 본문에서 여기 많이 있죠. 이런 문제로 여러분이 숙달하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353페이지 정부보조금 문제 한번 해보죠. 예, 정부보조금 31번 문제. 자, 정부보조금과 관련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상환 의무가 없는 자산 관련 정부보조금은 관련 자산 취득 시 그 자산의 가산 계정으로 회계 처리한다. 가산이 아니고요. 우리가 차감 계정으로 회계 처리했죠. 정부 보조금을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만들어서 썼잖아요. 1번 틀렸어요. 상환 의무가 없는 자산 관련 정부 보조금 우리가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회계 처리했었습니다. 1번이 답입니다. 그러면 2, 3, 4 맞는 거니까 읽고 갈게요. 상환 의무가 없는 자산 관련 정부 보조금은 관련 자산의 내용 연수에 걸쳐서 감가상각 금액하고 같이 상계하죠. 이것을 우리가 정부 보조금의 상각이라고 했습니다. 감가상각 하는 것처럼 감가상각 금액에서 빼주죠. 다음 세 번째, 상환 의무가 없는 수익 관련 정부 보조금으로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정부 보조금을 받을 때 바로 수익으로 반영하죠. 예. 정부 보조금 수익 이렇게 잡는 거죠. 손익에 반영한다. 맞는 것이고요. 4번 상환 의무가 없는 수익 관련 정부 보조금의 특정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특정 비용과 상계 처리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건 3번과 4번은 우리가 수익 관련 정부 보조금을 설명한 것이었고요. 1번과 2번이 자산 관련 정부 보조금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1번의 설명이 잘못되고 다음에 가서 정부보조금 문제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34번 문제. 다음 페이지 34번.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이 제2기에 정부보조금을 수령하여 취득한 건물 관련 자료이다. 5기에 그러면 제5기에 손익계산서에 반영될 건물의 감가상각비로 오른 것은 자 처음에 감가상각 한 다음에 정부 보조금만큼 상각한 금액을 감가상각비에서 또 차감해야죠. 그거를 아시면 돼요. 한번 분계로 따져보겠습니다.
분계를 안 해고도 이제 답은 찾을 수 있을 텐데 먼저 답을 찾고 한번 그러면 분계를 써볼까요? 자, 빨리 답을 찾는 게 우선이니까 지금 24년도 감가상각을 해야 돼요. 자, 지금 이 자산의 취득 원가는 100만 원인데 정부 보조금이 10만 원이에요. 취득일은 24년 1월 1일이니까 1년이 경과했습니다. 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없이 정액법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1년에 10만 원씩 상각을 하겠군요. 10년으로 나누니까 1년에 10만 원입니다. 그러면 차변의 감가상각비 10만 원이 되는데 그 다음에 정부 보조금 이것도 10년으로 나눠서 상각해야 돼요. 그럼 1년에 만 원씩이에요. 그러면 감가상각비는 9만 원이 되는 거예요. 답은 1번이에요. 감가상각비 먼저 계산하고 정부 보조금을 다시 내용연수로 나눠가지고 감가상각비에서 그 금액을 빼주면 돼요. 그게 손익계산서에 가는 감가상각비입니다. 자, 그럼 분계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이 결산시, 이 문제는 결산시 감가상각 분계를 문제로 낸 건데, 자, 아까 계산하는 방법은 설명드렸으니까 차변의 감가상각비 10만원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10만원 이렇게 기계장치 감가상각 분계를 하고 나서요 정부 보조금을 또 상각합니다. 그래서 차변에 정부 보조금 만원 상각해야죠. 10만원을 10년간 상각하니까. 그리고 대변이 감가상각비, 그래서 감가상각비에서 정부 보조금을 상각한다는 말이 있는 거예요. 이게 결산시 분계입니다. 자, 이 분계에서 감가상각비가 두 번이 나와요.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비, 이게 두 번 나오죠. 비용 발생은 차변이고 대변의 비용은 뭐예요? 취소죠. 비용을 취소시키는 거고 이거는 비용을 발생시킨 거잖아요. 따라서 발생된 거 10만 원에서 취소된 만 원을 빼주면 9만 원이 된다.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그래서 9만 원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부 보조금 관련된 문제가 TAT 2급에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추가된 내용이라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풀어봤고, 다음에 355페이지에 가서 이제 부채와 자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사채 발행에 관한 문제 한번 볼까요? 3번. 2번과 3번 다 한번 보겠습니다. 2번과 3번. 자, 2번 문제부터 보면은 우리가 사채에 대해서 공부 많이 했습니다. 부채에서는 TAT 2급에 추가된 내용에 사채가 많이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추가된 내용이라고 해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자, 주식회사 한국은 사채를 할증 발행했으며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의 상각은 유효이자율법으로 적용해서 상각을 합니다. 만기까지 기간 중에 주식회사 한국의 재무상태표상 사채의 장부금액은 매년 어떻게 되겠느냐, 가에 들어가는 거 이것부터 한번 따져볼까요? 자, 할증 발행했다는 거예요. 그럼 액면가보다 지금 장부금액이 높게 표시된 거죠. 그러면 매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장부금액을 감소시켜야 되겠네요. 그래야 액면가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채의 장부금액은 매년 감소한다. 가번은 감소가 돼야 됩니다. 만약에 할인 발행했다면 장부금액을 늘려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자 이야기입니다. 이자 비용의 금액은 매년 어떻게 되겠느냐. 자, 여러분 유효이자율법이죠. 유효이자율은 사채를
발행할 시의 시장 이자율이에요. 그러니까 이자율은 만약에 10%다 그러면 고정돼 있어요. 10%로 계속 3년간 10% 이자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부 금액이 증가하니까 우리가 유효이자율법이라는 건 뭐예요? 기초 장부 금액 곱하기 이자율 하는 거죠. 유효이자율. 장부 금액이 증가하면 이자 비용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증가하죠. 아니야. 이건 감소하는군요. 장부 금액이 감소하죠. 장부 금액이 감소하면 이자 비용도 감소하죠.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유효이자율법으로 우리가 이자 비용을 계산할 때는 기초 장부금액 곱하기 이자율입니다. 장부금액이 계속 증가한다면 이자 비용도 증가할 것이고 장부금액이 감소한다면 이자 비용도 감소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할증 발행했으니까 장부금액을 감소해 나가는 절차가 필요하죠. 그래서 감소 4번이 답이 된다.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기출문제로 출제된 바가 많습니다. 다음 3번도 관련된 문제예요. 다음은 사채 발행과 관련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발행일이 7월 1일입니다. 올해 24년 7월 1일. 상환기간은 3년, 표시이자가 10%, 시장이자율이 12%이므로 이자 지급일은 매년 말일이고요. 발행일의 회계 처리가 이렇게 되었어요. 사채 할인 발행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장 이자율이 높으니까 할인 발행했네요. 1번 사채는 비유동 부채로 분류한다. 맞죠? 2번 사채의 발행 금액은 10만 원이다. 아니죠. 95,196원에 발행한 거예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다. 3번 사채의 발행 방법은 할인 발행에 해당이 되죠. 10만원짜리를 95,196원에 발행하니까. 4번 유효이자율법 적용 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상가액은 매기 증가한다. 상가액은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이 상각은 무슨 차이를 생각하냐면은 이자 비용과 현금 지급하는 금액의 차이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자 비용이 어떻게 돼요? 이자 비용이 매년 감소한다 그랬죠? 근데 저기는 똑같죠? 현금 지급하는 액면 이자는 지급 이자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금액이 자꾸 감소하니까 이 만원과의 차이가 계속 커지는 거죠. 그 차액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상각액은 할인 발행이든 할증 발행이든 매기 증가하는 거예요. 4번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옳지 않은 것이 2번이죠. 발행 금액이 10만 원 아니니까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주식과 관련된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12번.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주식 발행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는데요. 자, 주식 발행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은 5월 17일 날 증자를 위해 주식 만주를 주당 6,000원에 발행하고 주식 발행비 8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1번 자본금 증가액은 5천만 원이다. 자본금은 액면 금액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5천원 곱하기 몇 주예요? 만주. 5천만 원. 오케이. 맞습니다. 2번 주식 발행 비용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것이 틀렸으므로 답이 2번입니다. 여러분 주식 발행 비용은 어떻게 하는 거죠?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으면 거기에서 차감하고 주식을 액면 발행했거나 할인 발행했을 때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다가 가산한다 그랬죠. 영업의 비용이 아닙니다. 다음 3번 주식 발행으로 유입된 금액은 5,920만 원이다. 그렇게 될까요? 한번 볼까요? 만주를 6,000원에 발행했으니까 6천만 원인데 80만 원이 발행 비용이래요. 그러면 6천만 원에서 80만 원 빼면 5,920만 원. 네, 유입된 자산은 5,920이죠.
다음 4번. 액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주식 발행 초과금, 자본잉여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맞습니다. 액면 금액을 한 주당 1,000원씩 초과해가지고 만 주니까 1,000만 원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었는데 요 80만 원을 빼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은 얼마로 표시될까요? 1,000만 원에서 80 빼 920만 원으로 될 거예요. 자, 이것을 분계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12번에 주식 발행에 대한 요 내용을 회계 처리로 표시하면 이렇게 됩니다. 차변의 현금이 6천만 원에서 80만 원을 빼게 되니까 5,920만 원 자산 증가하고요. 대변의 자본금은 액면가로 표시하는 것이니까요.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이고요) 대변의 주식 발행 초과금을 920만 원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자본잉여금이죠. 자, 유상증자 분계의 기본 형식입니다. 주식 발행에 대한 회계 처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식 발행비를 별도의 뭐 영업의 비용이라든가 이렇게 회계 처리하지 않는다는 거. 주식 발행 초과금 1,000만 원에서 바로 차감시켰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배당에 관한 문제 하나 풀어보고 갈까요? 17번. 다음 중 주식 배당으로 인한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자, 여러분 어제 주식 배당에 대한 얘기를 어제 했던가요, 우리가? 네. 주식 배당 분계 결과적으로 남는 건 이런 분계만 남게 됩니다. 주식 배당을 하게 되면요. 차변에 2월 이익 잉여금 가령 1,000만 원어치 주식 배당을 했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리고 대변에는 주식 배당이니까 주식을 발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변이 자본금이 되죠. 1,000만 원. 요거 물론 중간에 결의했을 때는 미교부 주식배당금 이런 것이 발생을 합니다만은 결국에 남는 건 이것만 남아요. 네. 자, 그러면은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1번 틀렸네요. 미교부 주식배당금이 결의됐을 때 대변에 회계 처리가 되는데 그건 부채가 아니죠. 자본 조정이에요. 미교부 주식배당금은 자본 조정입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2번. 순자산의 유출 없이 배당 효과를 얻을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이 분계를 보시면 자산의 감소가 없잖아요. 대변에 자본 증가, 차변에 자본 감소. 자본 증가하면서 자본 감소니까 자산의 유출 없이 주주들에게 배당 효과를 주는 것입니다. 2번 맞는 말이고요. 3번. 자본금은 증가하지만 이익잉여금은 감소한다. 이 2월 이익잉여금 감소했죠. 그리고 대변의 자본금은 증가하죠. 다음 4번. 자본 총액은 변동이 없으나 주식수는 증가한다. 자본 금액에 변동이 없어요. 차변 대변 똑같이 감소했다 증가하니까. 하지만 주식수가 늘어납니다. 주식수가 늘어나면은 주당 이익은 떨어지는 거예요. 주식수는 늘어난다.
그래서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이 1번이다.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부채가 아니고 자본 조정으로 분류되는 거죠. 자, 현금 배당할 때는 우리가 현금 배당이 결의되면은 대변에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분계를 잠시 하죠. 미지급 배당금, 그건 부채예요. 하지만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자본 조정인 것이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요. 22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네, 22번. 다음 거래 중에 회사의 현금이 증가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 그랬습니다. 자, 현금이 증가되는 것을 한번 찾아볼까요? 무상증자. 예, 이 무상증자가 뭐죠? 주식 배당과 같은 거예요. 주주들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준다 이거예요. 예. 현금이 안 들어와요. 무상이니까. 그래서 증가되지 않습니다. 유상증자를 하면 들어오죠. 근데 무상증자는 들어오는 게 없어요. 4번 사채를 발행했어요. 예, 현금 들어오죠. 4번은 현금이 들어옵니다. 차별의 현금, 대변의 사채니까. 다음에 4번 자기 주식을 처분했어요. 현금 들어오죠. 자기 주식이라는 건 우리 회사 주식을 말해요. 삼성전자가 삼성전자의 주식을 매입했다가 그것을 다시 처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금 들어오죠. 4번 토지의 재평가를 실시했어요. 자, 우리 토지 재평가 하면은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뭐예요? 차변의 토지, 대변의 재평가 잉여금. 재평가는 현금이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매각을 해야 현금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나다. 3번이 답이. 너무 쉬운가요? 자, 그러면은 27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와 관련된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27번. 다음은 주식회사항공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 개정과 결산정리 사항입니다. 결산회계 처리를 하였을 경우에 가의 금액과 나의 계정 과목으로 오른 것은, 자, 결산 분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예. 자, 먼저 원장이 하나 있습니다. 예, 퇴직급여 충당부채 원장에 6월 30일 거래는 퇴직금 100만원을 지급한 거래예요. 지급한 거래고, 1월 1일 대변의 전기 2월은 금액을 지금 알아맞혀라 하고 금액을 공백으로 해놨습니다. 자, 결산정리사항을 보면은 12월 31일 결산 시 임직원 전체의 퇴직금 추산액은 600만원이다 라고 했으면, 결산 끝나고 퇴직급여 충당 부채의 잔액이 600만원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600만원이 되도록. 그러면 결산 분계 때 얼마를 충당했나 보니까 200만원을 충당했네요. 나번에 들어갈 계정 과목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되는 거예요. 요 200만원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입니다. 그러면 600만원인데 200만원을 충당했다는 얘기는 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결산 전에 400만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400만원. 그러면 여기 전기 2월은 얼마였어요? 500만원이었다는 얘기죠. 이게 500만원이어야 6월 30일 날 100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하고 나서 400만원이 남게 되니까. 그래서 정리하면은 전기 2월은 500만원이어야 말이 되는 것이고, 나번에 들어가는 계정 과목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이어야 된다.
답은 3번이 되는 것입니다. 퇴직연금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20) 23번인가요? 예. 23번이 퇴직연금 관련된 문제이니까 23번으로 한번 돌아가서 문제 보겠습니다. 자, 23번.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확정 기여형 연금제도 정리했었죠. 자, 주식회사 한공은 확정 기여 제도에 따라 퇴직급여를 인식하고 있어요. 24년에 지급해야 할 기여금은 8,400만 원이며 24년에 이미 지급한 기여금은 7,200만 원인 경우 24년 말 퇴직급여 관련 분계로 오른 거죠. 이게 왜 분계가 어디 있어? 가나다라. 아, 밑에 이게 지금 요 부분이 여기에 있다고 보고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닌데? 숫자가 영 다른데? 맞나? 1200만 원 차이 나네요. 예. 맞는 거죠? 자, 이 표가 여기에 있다고 보시고. 자, 여러분, 우선 확정 기여형 연금은요, 납입액에 대하여 회사는 비용 처리한다. 여러분 알고 있어야죠. 자, 우리가 이 보험회사에 기여할 기여금 8,400만 원을 비용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7,200만 지급하고 아직 1,200만 원은 그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면 24년 말에 우리는 어떠한 결산 분계를 해야 될까요? 1,200만 원을 미지급 비용으로 인식하면 되겠죠? 미지급 비용으로. 자, 그래서 1,200만 원을 미지급 비용으로 하고 우리 납입액은 퇴직급여로 처리하는 거니까 분계는 가번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확정 기여형 제도에서는 기여금을 전부 비용 처리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기여금이 8,400만 원인데 7,200만 지급하고 아직 지급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우리는 발생주의에 따라 회계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1,200만 원을 이렇게 비용 발생시켜주는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가번이 답이 된다. 그러면 다른 확정 급여형과 관련된 문제가 하나 없을까요? 상품 계정인데 상품 계정에서 5월 달에 매출 원가하고 재고 자산을 물어봤어요. 5월 달에 매출 원가와 재고 자산이 얼마냐. 네. 자, 그러면 한번 데이터 준 거를 볼까요? 5월 초에 상품이 1,000개, 5월 5일 날 매입을 2,000개 했고요. 25일 날 2,500개를 매출했습니다. 그리고 5월 말 실제 상품이 400개, 수량의 감모는 정상 감모라고 했습니다. 수량이 5월 말에 부족했군요. 자, 어떻게 부족했는지 보겠습니다. 1,000개가 기초고 매입이 3,000개인데 2,500개 팔았으니까 재고가 장부상으로는 500개가 되는데 400개밖에 없으니까 100개가 어디로 간 거예요. 자, 100개의 감모 손실은 정상 감모니까 매출 원가예요. 그래서 100개를 먼저 매출 원가를 계산해 볼까요?
100개 곱하기 시가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원가로 계산해야 됩니다.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시가로 계산하는 건 아니죠. 그러면은 원가가 어떻게 될까요? 자, 이 선입선출이니까 3,000개에서 2,500개를 빼면은 5월 초 거는 모두 1,000개가 매출이 된 거고 재고는 5일날 거가 재고로 남죠. 그럼 한 개당 120원짜리예요. 그러면 100개 곱하기 120원. 이게 일단 매출 원가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12000 12,000원이 매출 원가에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2,500개의 원가가 매출 원가가 됩니다. 자, 2,500개의 원가는 선입선출로 계산해 볼까요? 자, 여기 1,000개 100원짜리 그러면 10만원. 그 다음에 1,500개 120원짜리 계산기 쓰고 1,500개는 120원짜리죠. 1,500개 곱하기 120원 하면은 18만원. 여기 있는 게 18만원이에요. 그래서 요 두 개를 더하면 28만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이 28만원에다가 12,000원을 더해야 이게 매출 원가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28만원에 12,000원을 더하면 292,000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매출원가 292,000원. 28만원 플러스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 정상감모니까 매출원가. 그러면 재고자산은 48,000원이다. 이거는 뭐예요? 네, 재고자산은 400개만 재고자산으로 봐야죠. 실제 재고. 그게 얼마짜리예요? 120원짜리잖아요. 그래서 400개 곱하기 120원 하면은 48,000원 나오죠. 네, 답이 1번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어떤 문제로 가보는가 하면은 매출 원가 문제를 많이 냈군요. 11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1번 문제. 이런 문제 기출문제에서 내가 본 것 같아요.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상품 관련 자료이다. 이를 통해 24년도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그랬어요. 재고자산의 평가 손실은 정상적인 것이다. 자, 지금 우리 구하라는 건 24년도의 매출 원가를 구하라는 건데요. 밑에 표가 24년도 상품에 대한 표가 여기 있습니다. 매출 원가는 기초에다가 당기 매입액을 더해서 기말 재고 금액을 빼는 거죠. 기말 재고 금액은 우리가 저가법으로 적용을 한다는 거 우리 알고 있죠. 그래서 순실현 가치가 200만 원이고 취득원가가 300이라면 낮은 금액을 적용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금액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23년도 기말 재고액이 24년도에 기초재고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23년도의 기말 재고 금액은 취득원가 200과 순실현가치 150이 있을 때는 이것도 역시 저가법 낮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기초가 150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기초상품 재고액 150에다가 단기상품 매입액 700을 더하면 850입니다. 850에서 기말 재고액 200을 뺍니다. 그러면 650.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계산 가능하시죠? 네. 이렇게 이 문제와 똑같은 문제 기출문제에서 출제된 적이 있는 걸로 보여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또 하나 찾아보기. 하나를 뭘 해볼까요? 13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13번. 수익인식 시기에 관한 문제인데요.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수익 인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장기 할부 조건으로 판매한 제품의 대금 회수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이랬습니다. 자, 장기 할부 판매의 경우에는요, 대금 회수 시점의 수익으로 인식한다.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 장기 할부 판매는 우리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인식을 하죠. 잠깐만요. 이거 종료해 놓고. 다음에 2번.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진행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네, 용역은 건설 용역 같은 거 대표적인데요. 기성고에 따라서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2번 맞습니다. 3번. 적성품은 수탁자가 고객에게 판매한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네. 우리가 적성품이라는 것은 위탁 판매를 하는 경우에 그 재고자산이 적성품인데 수탁자가 고객에게 팔았을 때 수익으로 인식하는 거 맞습니다. 4번. 상품권은 고객에게 판매할 때 선수금으로 회계 처리하고 고객이 물건과 교환할 때 수익으로 인식한다. 예, 맞습니다. 상품권은 고객에게 판매할 때는 상품권은 선수금이에요. 부채죠. 그리고 그 상품권으로 교환해 갈 때 우리가 상품 매출로 인식합니다. 그러면 1번이 틀렸군요. 장기 할부 조건에 판매한 제품은 이거는 부가가치세의 과세 기간과는 다른 개념이니까 장기 할부 조건에 판매한 제품은 대금 회수 시점의 수익으로 인식한다. 아니고 대금 회수 시점이 아니고 받기로 한 때라고 그래야 돼요. 받기로 한 때. 그러니까 대금을 안 받았더라도 장기 할부 판매에 받기로 한 시점이 있거든요. 만약에 3개월마다 한 번씩 받기로 했다 그러면 그 받기로 한 때를 수익으로 인식하는 거죠. 옳지 않은 것은 1번이에요.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2, 3, 4. 다음 문제는 363페이지에서 하나 골라보겠습니다. 좀 복잡한 보이는데 20번 한번 볼까요? 자,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의 24년 12월 31일 수정전 잔액시산표 중 손익계산서 관련 개정 내역과 결산정리사항을 나타낸 것이다. 네, 한번 보면은 수정전에 잔액시산표가 지금 이렇습니다. 그런데 결산정리사항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임차료는, 자, 임차료가 지금 이건데 1월 1일에 2년치를 선급한 것이다 그랬네요. 그러면 여기서 1월 1일에 2년치면은 여기에 딱 절반 500만 원은 임차료가 차기로 이연되어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이 임차료 여기 500만 원 비용 취소시켜 줘야 되겠네요. 다음에 나번 24년 12월 31일 현재 미수이자 500만 원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자, 미수이자라는 건 미수 수익으로 자산으로 잡아야 되고요. 수익 발생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자 수익 500만 원 수익 발생 시켜야 되겠네요. 결산정리사항은 이렇게 반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차료는 500이 줄고 수익은 500만 원이 증가하고 이런 결과가 되겠군요.
그래서 결산정리사항을 반영한 후에 당기순이익은 얼마인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결산정리 전에 당기순이익이 여기 나오나요? 결산정리 예, 그러면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겠군요. 자, 그러면 먼저 수익을 한번 다 더해 볼게요. 매출액 수익, 이자 수익, 수익입니다. 그러면 수익은 9,500만 원이에요. 자, 비용을 모두 빼보겠습니다. 자, 매출원가 3,000, 급여, 임차료, 이자 비용, 법인세 비용. 예. 자, 3,000에 1,200. 그러면은 4,200. 500은 4,700. 7,700. 8,200이 되는군요. 8,200만 원이 비용의 합계네요. 빼보면은 얼마예요? 당기순이익이? 계산이 맞나요? 4,200에 4,200, 4,700, 7,700, 8,200 맞죠? 비용 전부. 자, 95에서 82를 빼면 얼마예요? 3. 1,300이죠? 1,300 답이 없는데? 뭐가 틀려? 응? 아하. 요거를 반영 안 했네요. 유형자산 처분이익, 예, 700만 원. 네, 그래서 9,500이 아니고 700을 더하면 1억 200만 원이네요. 예. 자, 1억 200에서 8,200을 빼면은 2천만 원인가요? 2천만 원이죠. 예, 그래서 답은 4번. 수익 합계가 1억 200이니까요. 1억 200에서 비용 합계 8,200 빼는 거죠. 네. 그래서 임차료를 500으로 고쳐야 되는 거 이유 아시겠죠? 500으로 고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이자 수익 500만 원 발생시켜야 되죠. 예. 이 가와 나의 결산정리사항을 요 시산표에다 반영해 가지고 수익 다 더하고, 네, 아까 제가 유형자산 처분이익을 가려져서 못 봤어요. 네, 수익에서 네. 네. 이자 비용이요? 이자 비용은 그대로 3천만 원이에요. 요 미수 이자는 비용이 아니라 이자 수익. 이자 수익, 수익 계정이에요. 500만 원. 예. 네, 아직 못 받은 미수 수익이니까 우리는 발생주의에 의해서 당기분에 해당되는 이자 수익은 수익으로 발생시켜야 되니까 수익으로 잡아주고요. 네, 요게. 그러니까 요 나번의 결산분계가 뭐냐면은 차변에는 미수 수익, 대변에는 이자 수익입니다. 나번의 결산분계가. 그래서 수익은 제가 아까 요거 매출, 상품 매출하고 여기 유형자산 처분이익하고 지금 여기에 결산분계에 따른 요 500만 원, 요 세 개를 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합계가 1억 200만 원이 나왔었어요. 맞죠? 네, 그래서 답이 4번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갔어요. 24번을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은 단기 중 취득한 주식회사 한공의 유가증권 관련 자료이다.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영업의 비용은 얼마냐 이랬습니다. 영업의 비용을 물어봤는데요. 유가증권 관련 자료가 A 주식은 단기 매매 증권이고 B 주식, C 주식이 매도 가능 증권입니다. 자, 그러면은 단기 매매 증권의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이거는 평가 지금 자료예요. 보니까 주당 취득 금액과 결산 시 공정가치를 비교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유가증권을 평가해 놓은 표예요.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의 평가 손익은 우리가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은 7,000원짜리가 5,000원이 됐습니다. 한 주당 2,000원씩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이 발생했는데 그게 바로 영업의 비용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한 주당 2,000원인데 2,000주잖아요. 그러면 400만 원이죠. 2,000원씩 2,000주. 자,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는요. 평가 이익이든 평가 손실이든 이 부분은 자본에 해당되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자본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평가의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는 영업의 비용이나 영업의 손실, 즉 손익계산서하고 무관하죠. 그래서 답은 400만 원. 1번이 되는 겁니다.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영업의 비용은 단기 매매증권 하나만 평가 손익을 따져보면 되기 때문에 1번이 된다.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자본에 해당된다. 다음 페이지에서 32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의 수정분계 중에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나머지와 다른 것. 네. 자,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이 이 가나다라 중에서 세 가지는 뭐 감소하거나 증가 같은 추세인데 한 가지가 반대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가번부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보험료 비용이 대변에 갔죠. 그러면 이건 비용 취소입니다. 그렇죠? 비용 취소는 단기 순이익에는 어떤 영향이에요? 플러스 영향이죠. 비용을 취소하면 이익은 증가되는 거니까요. 한번 플러스라고 성격을 부여해보고 그 다음에 4번 여기서 손익계정은 요 임대료가 손익계정이죠. 임대료 수익이지 않습니까? 근데 수익이 차변에 오면 어떻게 돼요? 수익 취소죠. 수익 취소는 단기 순이익을 감소시키죠. 그래서 마이너스라고 한번 성격을 넣어보고요. 답번을 보겠습니다. 답번에 있는 계정 과목에서 수익이나 비용에 해당되는 것은 대손상각비죠. 대손상각비가 차변에 왔죠. 비용이 발생한 겁니다. 비용 발생이 차변이지 않습니까? 비용 계정이 차변에 왔으면 우리가 비용이 발생하면 단기순이익이 감소하죠. 그래서 이것도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이미 나왔어요. 1번이다. 그러면 라번도 마이너스인가 볼까요? 자, 라번에서 손익계정은 이자 비용이죠. 이자 비용이 차변에 왔습니다. 비용이 발생한 거죠. 답원과 같이 비용 발생은 단기순이익을 감소시킵니다. 마이너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성격이 다른, 미치는 영향이 나머지와 다르다. 미치는 영향이 나타라는 당기순이익을 감소시키는 영향이 있는 것이고 가번은 증가시키는 영향이니까 답이 1번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자, 다음 페이지에 가서요. 다음 페이지 거는 34번 한번 봅시다. 다음은 손익의 이연에 따른 회계 처리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에 해당하는 결산정리사항으로 옳은 것은, 자, 손익의 이연인데 가번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산이 증가되고 비용이 감소된다. 대변이 비용이 취소된다 이거죠. 비용의 이연이네요. 그러면 비용의 이연. 자, 비용을 차기로 이연시킬 때 선급비용이라는 자산으로 바꿔가지고 당기의 비용에서는 취소, 감소시켜 주는 거죠. 밑에서 비용의 이연을 찾아보세요. 기억입니다. 기억이 가번에 들어가는. 보험료 선급분 계상할 때 차변에 선급비용, 대변에 보험료 이러한 분계를 하거든요. 비용의 이연이에요. 그래서 가번은 기억. 나번을 볼까요? 수익이 감소된다. 수익이 차변에 온다는 거죠. 그러면 수익의 취소라 말이에요. 대변은 부채, 선수수익이죠. 수익 차변이고, 뭐 차변에 예를 들어서 임대료 하면은 임대료를 취소시키는 거죠. 그리고 대변에 선수수익, 수익의 이연입니다. 수익의 이연. 그래서 이건 디귿입니다. 수익의 이연이에요. 자, 이자 수익이 수익이죠. 선수분을 계상할 때 차변의 이자 수익, 대변의 선수 수익, 부채로 인식합니다. 자, 그러면 가는 기억, 나는 디귿인 것이 1번에 있네요. 비용의 이연과 수익의 이연을 문제로 낸 건데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에서 하나 또 골라보겠습니다. (39번을) 한번 해볼까요?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24년도 회계처리 내역이 이에 대한 기말 수정 분계 후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기말 수정 분계 후의 설명. 5월 1일 날 1년분 임대료 12,000원을 현금으로 받고 전부 수익으로 처리했으면은요. 이 안에는 임대료가 1년에 12,000원이면 한 달에 1,000원이네요. 그러면 이 1년분이니까 요게 임대료는 5월 당기의 5월 1일 거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한 말이죠. 그러면 4개월치는 뭐예요? 선수 수익이 됩니다. 여기에 선수 수익이 1년에 한 달에 1,000원씩이니까 4,000원이 있어요. 그래서 결산 때 대변의 선수 수익, 차변의 임대료 이런 분계를 할 겁니다. 결산 정리상. 다음에 10월 1일 날 2년분 보험료 24,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전액 비용 처리했답니다. 그러면 10월 1일이면은 당기분이 보험료는 10, 11, 12 3개월치만 보험 비용 처리해야 되죠. 전부 비용 처리했으니까
2년에 24,000원이면 이것도 한 달에 1,000원이에요. 예, 한 달에 1,000원. 그러면 여기에는 3,000원을 뺀 21,000원이 선급 비용이에요. 이건 자산이죠. 선급 비용이 21,000원이 있어요. 21,000원. 자, 요 정도 정리하고 한번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 찾아볼까요? 1번.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임대료는 8,000원이다. 자, 12,000원에 여기 임대료가 여기 15,000원인데 4,000원 빼면 얼마예요? 8,000원. 맞죠? 1번은 맞는 거고요. 2번.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선수 임대료, 즉 선수 수익이죠. 선수 수익은 4,000원입니다. 8,000원이 아니고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선수 수익 8,000원. 아니죠. 4,000원. 다음에 3번.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보험료는 3,000원이다. 그렇죠. 여기 24,000원을 보험료로 처리했지만 그 중에 선급 비용이 21,000원이니까 보험료에서 당기분의 대변의 보험료 21,000원이 처리되니까 남는 보험료는 3,000원만 남죠. 3번 맞죠. 4번.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선급 보험료는 21,000원이다. 선급 보험료가 선급 비용이에요. 21,000원. 맞아요. 그래서 2번이 옳지 않다. 이렇게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45번. 간단한 거 풀어보죠. 45번.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기말상품에 대한 자료이다. 재무상태표에 계상될 재고자산의 금액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자, 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취득원가는 700원인데요. 추정 판매 금액은 1,000원이고 판매 비용이 2,000원이면 이건 직접 판매 비용을 말하는 거죠. 1,000원에서 200원을 빼야죠. 그러면 순실현 가치가 800원입니다. 자, 800원과 700원 중에서 낮은 금액이 700원이 낮은 거죠. 그래서 단가를 700원으로 평가해야 돼요. 순실현 가치가 아니라 취득 가격으로 평가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3,000개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3,000개 곱하기 700원. 210만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10만원. 순실현 가치가 오히려 더 높기 때문에 취득 가격을 적용한다. 다음 페이지에서 또 좀 자료가 짧은 걸로 한번 풀어볼까요? 자료 짧은 게 50번이 짧은가요? 50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따라 주식회사 한공이 24년에 인식해야 할 손익계산서상 대손상각비는 얼마냐? 자, 24년도에 대손상각비가 얼마로 인식될까요? 이런 문제입니다. 23년 말에 매출채권의 내역은 이렇게 됐었어요. 그리고 24년 초 고객인 주식회사 절망의 파산으로 인하여 매출채권 5,000원을 받을 수 없게 되어 대손 확정 분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24년 초에 5,000원이 어떻게 분계가 될까요? 대손 충당금에서 상계하겠네요. 대손 충당금이 14,000원이나 되니까 대손 상각비 이날은 없죠. 다음 24년 말 매출채권의 잔액은 20만원이며 5%의 대손 충당금 설정료를 적용한답니다. 네. 그러면은 잔액이 20만원인데 5%다라고 하면은 520 만원으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잔액이 있잖아요. 자, 14,250원이었는데 5,000원을 여기서 대손 처리했기 때문에 대손 충당금은 9,250
50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는 거죠. 결산 전 대손 충당금 잔액이 9,250원인데 대손 설정해야 될 금액은 20만원의 5% 만원입니다 이거예요. 그럼 얼마를 보충해야 돼요? 750원을 보충해야죠. 750원 보충할 때 분계할 때 차변에 오는 게 대손상각비 750원, 대변에 대손충당금 750원이니까 답은 1번이에요. 대손상각비가 750원 이때 발생하는 거예요. 결산 수정 분계 때. 요 5,000원. 여기 14,250원에서 5,000원 빼면은 9,250원의 대손충당금 잔액이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을 만원으로 만들려면 750원을 추가로 설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손상각비 차변에 750원, 대변에 대손충당금 750원의 결산 수정 분계가 필요한 거니까 1번이다. 자, 넘어가서요. 여기에서는 어떤 것을 하나 해볼까요? 뭐 비슷비슷하니까 60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60번. 괜히 복잡하게 문제를 낸 것 같은데 이렇게 복잡하게 문제를 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시험은 이거보다 더 데이터를 짧게 냅니다. 자, 60번.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주식회사한공의 24년도 손익계산서에 계상할 대손상각비. 예, 조금 전에 풀었던 질문과 똑같은 질문입니다. 자, 쭉 차례대로 한번 볼까요? 23년 말 매출재건 잔액과 대손충당금 잔액은 2천만원에 50만원이다. 자, 50만원이 더 중요해요. 여기서 대손충당금이 50만원이었어요. 작년 말에. 기초매출채권 중에 회수 불능인 60만원을 대손 처리했대요. 어허. 그러면은 대손충당금보다 10만원 오버됐죠? 이게 대손상각비죠. 예, 대손상각비 10만원 벌써 발생했습니다. 이 두 번째 사건에서. 그 다음 세 번째. 전기에 상각된 매출채권 중 현금으로 회수된 금액은 40만원이다. 네. 자, 이 현금으로 전기에 상각된 매출채권 중에 이 상각됐다는 게 전기에 대손 처리됐다는 거죠. 전기에 대손 처리된 매출채권 중에 현금으로 회수됐다. 예, 상각된 요거 좀 표현을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리가 회수됐다는 것은 상각된 게 회수된 게 아니라 대손 처리된 게 회수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대손 충당금으로 다시 가요. 그러면 대손 충당금 잔액이 다시 40만 원이 복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24년도 말 결산 전 매출채권 잔액은 3천만 원이고 회사는 매출채권 기말 잔액의 2%를 대손 예상액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면 3천만 원의 1%는 30만 원, 2%는 60만 원이죠. 60만 원을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해 둬야 되는데 지금 40만 원이 잔액이 있어요. 그러면 추가 설정은 20만 원 추가 설정해야죠. 이때 대손상각비가 20만 원 차변에 오죠. 자, 그러면 요 두 번째 사건에서 10만 원 대손상각비 한번 왔고, 그 다음에 결산 때 또 한 번 20만 원 추가 설정할 때 대손상각비 차변에 20만 원이 오는 거죠. 답은 30만. 두 번에 걸쳐서. 네, 정리가 되실까요? 네, 두 번에 걸쳐서 30만 원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는 이제 회계의 변경과 오류니까요. 우리가 회계의 변경에서는 추가된 내용이 있어서 이거는 조금 회계의 변경에 관한 것은 이왕이면 몇 개 더 많이 풀어봐야 되니까 이거 다음 시간에
여기 접어두시고요. 회계의 변경과 오류 수정은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유형별 연습 문제 끝내고 우리가 이제 부가가치세 이론 이론에서는 가산세 부분만 추가로 설명을 드리고 소득세 이론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네. 자, 오늘이 뭐 국군의 날입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수업을 했고요. 이번 주는 10월 3일이 그 개천절 휴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수업은 내일까지 하게 됩니다. 내일까지. 네, 그리고 다음 주 수업은 이제 7, 8, 10, 또 9일 날 또 한글날 쉬는 날이 또 하나 있어요. 7, 8, 10 이렇게 하고. 자, 수고하셨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남아서 해주시고 질문 없으신 분은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퇴실 찍고 가세요. 네, 수고했어요. 네, 잘 가요. 네, 잘 가요.